예, 반갑습니다. 정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무엇이 세계 시민 교육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세계 시민이 되는가? 첫 번째, 왜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을 얘기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의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민족국가 시대이고 엄중하게 지금 국가 단위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민족국가 체제를 지금 당장 이렇게 벗어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민족국가에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키워나가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세계 시민 교육인가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지구죠, 그죠? 이런 지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들고 또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 지구는 그대로 있지만은 비행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빨리 감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지구가 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왕왕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한마디로 뭐로 정의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의 지구촌은 예전의 지구하고 좀 달라진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바다 밑으로 강 케이블이 다 깔려가지고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또 하늘은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밀접하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상호 연결성, 오늘날의 세계를 얘기하는 가장 간결한 한마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시니까 휴대폰 SNS를 통해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전 세계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한 비슷한 용어이지만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경제가 이런 분업 체계로 해서 부품을 생산해서 전달하는 그와 같은 분업 체계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이걸 상호 의존성, 인터디펜던스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상호 연결성과 함께 상호 의존성이 오늘날 세계를 대표하는 두 가지 아주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글로벌 분업 체계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글로벌 모든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겪고 가장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나라 내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한 달 내에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지고 전파되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오늘날 지구촌의 아주 대표적인 다시 보는 영화 컨테이전. 한 9년쯤 됐는데 정말 정확하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팬데믹,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세계적 유행병, 이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팬데믹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의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역병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7년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는데 전 세계에 확 퍼져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아마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에 못지않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팬데믹에 대처하는 것, 우리의 어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증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니까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객관적 사실은 전 세계 인구가 19세기, 20세기에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21세기에 지금
70억에서 그 2배가 되는 140억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은 아프리카, 뭐 인도 뭐 이런 데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인구 증가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지구는 작은데 아까 보신 작은 지구촌인데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로스앤젤레스 그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 모습인데 뭐 출퇴근 시간에 그냥 차로 꽉 찹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한 대가 아니고 2대, 3대 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좀 있으면 일본도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가 이제 깊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한 환경 문제, 미세먼지, 황사 문제가 우리를 덮친 겁니다. 이 부연 그 미세먼지와 황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울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또 떠나가지고 이런 그 매연과 오염과 이런 것들이 CO2 배출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오늘날의 글로벌 문제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꿔가지고 쓰레기도 덜 버리고 뭐 이렇게 좀 자연환경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혁명, 생활의 혁명,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바로 전 지구적인 빈부격차입니다.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유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의 일본, 중국, 한국 뭐 이 정도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남미, 아프리카는 너무나 빈곤하고요. 이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가난한 나라도 그 나라 안에서 그냥 지냈는데 요즘은 전부 다 탈출을 하죠, 그죠? 아프리카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사하라 사막 넘었어. 지중해 넘어서 이렇게 난민으로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루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정말 험난한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아직도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 아프간 전쟁, 시리아에서 전쟁. 참혹하죠, 그죠? 이 전쟁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국가 내에서 피난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난민으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 이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입니다. 처음에 이 나라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반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들을 캠프에다가 수용을 하니까 캠프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유럽 나라들이 전부 다 난민 수용 반대로 가고 심지어 이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까지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 가보면 제노포비아 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슬라모포비아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렉시트 영국에서는 우리는 EU를 탈퇴할 테니까 난민도 안 받겠다. 난민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브렉시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2016년에 트럼프가 아메리카 플러스 우리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계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현상들이 돌아가니까 혹자 여러분들은 우리도 국경을 닫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 경제입니다. 외국에서 원자료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살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을 하고 국경을 닫으면 한국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게 지금 한국의 오늘날의 현상이다. 한국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가 또 보다 국경의 문을 턱을 좀 낮추고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체로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요.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들은 그 시대에 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국가였다. 그래서 영국 사이즈, 스페인 사이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정도의 사이즈면
충분히 우리가 개방성과 간용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적으로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개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외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자유롭게 교류하기 시작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해외 교류가 아주 급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2019년 추정치입니다. 한 3천만 명 가량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약 200만에서 250만 가량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인 혼인도 늘어나고 하면서 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 12만 명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같이 사는 같은 아주 멀티컬처럴 그런 나라로 바꾸시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계 시민의식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객관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 월드 밸류 서베이 조사에 의하니까 다른 인종이 여러분의 옆에 사는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국인의 거의 40% 원치 않는다. 우리 바로 옆에 이웃 일본은 한 10%, 중국은 한 20% 정도입니다. 2013년 통계니까 조금 올드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생각보다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폐쇄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견한 현상입니다. 한국인 재외 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 숫자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약 740만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해외에 살고 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해외에서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그 나라에서 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생각해서라도 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왜 세계 시민 교육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성,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교실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자기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시민성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시민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촌에 대한 소속감, 우리가 인류에 대한 연대감을 갖는 것. 아까 보셨죠, 그죠? 지구촌이 너무 작죠? 이 작은 데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키우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 보편 가치를 이제는 좀 배우고 공부하고 내재화할 때다. 아까 보신 작은 지구촌에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인하고 어울려 살려고 하면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 발전 같은 보편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또 이걸 내재화하고 또 전파할 때다. 아까 말씀드린 보편 가치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를 아주 간략하게 했었던 문화다양성, 그 다음에 평화로운 세계, 문화원,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존중. 그런데 이걸 지적으로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인지적 역량이죠, 그죠? 사회 감성적 역량, 가슴으로도 우리가 공감하는 역량 이런 걸 키워나가야 되고요. 또 이걸 배웠으면 실천하는 실천 역량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아울러질 때 세계 시민으로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 자질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로 non-cognitive skill이라고 해서 가장 아주 중요한 게 공감 능력 이렇게 있는데 공감 능력이 중요성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세계 시민교육이란 지구촌에 대한 소속감과 인류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는 사람, 보편적 가치를 배우고 가르쳐서 이게 그걸 내재화한 사람.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평화로운 세계, 인간에 대한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문화와 인종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 다양성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좀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얼굴 색깔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 또 간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 시민교육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을까? 21세기의 세계 시민이 되면 아마 여러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살 수가 있고요. 또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번 백팩 메고 전 세계 여행해 보시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회가 누구보다 많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세계를 상대로 여러분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당연히 많겠죠. 또 재미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너무나 다양하니까 또 배우고 가르칠 게 또 엄청 많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면 저절로 창의적인 인간이 된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대만 타이페이에 간 적도 있고요. 이 사진은 일본 신주쿠 얘기입니다만 대만 타이페이에 가니까 이 다른 호수의 열차가 한 플랫폼에 들어와서 서로 타고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가면 3호선에서 4호선 타려고 하면 뭐 계단을 내려가고 이동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죠. 그죠? 한 플랫폼에 다른 호선의 지하철이 들어온다. 최근에 제가 일본 신주쿠 가니까 일본 신주쿠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플랫폼에 다른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편리하게 갈아탑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설계할 수 있구나. 이런 거는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창의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뉴욕타임스 제가 읽은 기사입니다. 함디 울루카야라는 사람이 터키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뭐 가진 것이라고는 양 몇 마리, 그래서 양젓 짜서 요구르트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20세가 되기 전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에 하던 터키식으로 양젓 짜서 요구르트 만드는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초반이 요구르트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은 요구르트를 또 먹게 되는 난제로성게 서로 이익을 보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구는 살고 있을 때는 거대하게 보이지만 저 달이나 우주에서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작은 파란 점처럼 보입니다. 우주선에 우리 우주인들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우주에 가니까 모두 다 첫날은 자기 나라만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 근데 사나흘 지나니까 아시아가 어디 있는지, 유럽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찾았는데 5일째가 되니까 아무도 자기 나라, 자기 대륙 찾지 않고 지구 하나, 저 블루다 하나만 얘기하더라.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 21세기는 이런 작은 청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큰 꿈과 큰 시각을 가지고서 글로벌하게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이 세계 시민이 되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이제 다 다녔는데 역시 문화적인, 인종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친밀도, 친근감이라는 점에서는 한국과 우리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가깝죠, 그죠? 아시아 여러 각국을 가보시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친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몽골과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까이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를 조금 우습게 보거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아시아 국가들을 진정으로 좀 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서로 이 작은 지구에서 서로 싸우고 하는 게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아 나라들하고 친구로서 같이 가야 된다.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